대법원 선고 2006도 1813 판결이다. 이 사건은 기업이 실제보다 재무 상태가 좋아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과 여신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이 함께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도 흑자를 낸 것처럼 보이게 회계자료를 만들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고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받았고, 그 밖에도 회사 돈을 함부로 빼내 쓰거나 실질이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다. 사건의 핵심은 먼저 회계 기준을 편법적으로 적용한 재무제표 제출이 과연 기망행위인지 여부였다. 당시에는 개정된 회계 기준이 있었지만 아직 그 회계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기준을 미리 적용하여 손실을 이익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회사 사정을 실제보다 좋게 오해하고 여신이나 지급 보증을 결정하였다면 이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또 만약 금융기관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이런 회계 처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과관계를 끊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채 지급 보증 구조가 단순한 대환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기적 거래인지도 다투어졌다. 그 밖에 여러 계열 회사 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빼내 쓴 경우 피해 회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실제로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 회사 자금을 집안에 감추어둔 행위를 강제집행면탈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아직 적용 시기가 오지 않은 개정, 회계 기준을 앞당겨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것이 그런 편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믿게 마련인데, 그 믿음을 깨뜨릴 만한 설명 없이 흑자처럼 꾸민 자료를 냈다면 상대방을 속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후에 개정된 회계 기준이 실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서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나중에 그 기준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속임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여신 결정과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였다. 만약 금융기관이 그 재무제표가 원래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 아니라 편법적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여신은 어려웠거나 적어도 매우 곤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금융기관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기망과 착오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착오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여신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속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였다. 회사채 지급 보증 부분에서도 대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았다. 금융기관이 기존 회사채를 먼저 막아주고 곧바로 새 회사채를 보증하여 그 자금으로 이전 부담을 메우는 구조였다고 해도 그 과정 전체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만기만 연장한 대환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또 회사가 금융기관을 속여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은 지급보증 자체를 이용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채의 원리금 상당액이라고 보았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 소유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함께 보관되어 있다가 일부가 빼내어졌다면 그 자금에 대한 피해자는 어느 한 회사만이 아니라 그 자금을 공동으로 가진 여러 회사 전부라고 보았다. 업무상 배임 부분에서는 실제로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임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회사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해서 실제 업무 없이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강제집행면탈 부분에서는 이 죄가 위태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기 자금과 함께 집 안방에 보관한 행위는 우선 회사에 대한 횡령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넓히지 않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헌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과 시장을 속이는 분식회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와 경제 질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 허위 재무제표가 그대로 통용되면 금융기관, 투자자, 협력업체, 일반 채권자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회계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적 판단과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회계 판단의 문제를 곧바로 형사처벌의 문제로 연결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특히 기업회계는 단순한 숫자, 장난이 아니라 복잡한 평가와 예측을 수반하므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여 언제나 기망이라고 단정하면 과잉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적용 시기가 오지 않은 기준을 손실은폐 목적으로 미리 끌어다 썼고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도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사기죄의 기망은 단순히 거짓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연히 신뢰하는 기준을 조용히 바꾸어 상대를 속이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신사기에서 인과관계는 담보가 있었는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만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금융기관이 적자 기업에도 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고 실제로 그 거짓 자료가 신용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판적으로 보면 금융기관도 전문가 집단인데 그 심사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심사부서가 회계 자료를 꼼꼼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제출자 측의 기망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형사법상 사기죄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성립이 부정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 자체는 기존 법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법의학 사건은 아니다. 사람의 사망 원인이나 상해의 정도, 독성 반응, 부검 결과 같은 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규모 경제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은 없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 회사 부도, 자산 상실, 채무 부담, 가정 파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면, 불안장애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학이나 법정 정신의학적 관심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회계, 금융,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이지 의학적 감정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수사, 특히 회계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분석이다. 어떤 회계 기준이 해당 연도에 적용되어야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했는지, 내부적으로 손실을 숨기거나 흑자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자료가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문서와 데이터로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장부, 감사보고서, 내부 결제문서, 이사회 자료, 전자메일, 전산 파일, 계좌 흐름, 회사채 발행 자료, 지급보증 관련 문서,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횡령이나 배임 부분에서도 회사 자금이 어느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개인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차명재산 취득과 연결되는지 등을 계좌 추적과 문서 분석으로 입증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과학수사 핵심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돈과 문서와 디지털 흔적의 흐름을 추적하여 거짓의 구조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기업이 회계를 편법적으로 왜곡해 금융기관을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인과관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동시에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해석에서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지 않으면서 실질을 따져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질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판결이고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